네, 디자인과 마케팅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디자인 애니메이션 학부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디자인과 마케팅의 필요성과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디자인 마케팅과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경영이란 말, 그리고 감성 마케팅 또는 감성 경영, 문화 마케팅, 컬러 마케팅, 이런 용어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 기업들이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촉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업 경영의 핵심인 마케팅과 디자이너 쪽에 더욱 더 혁신을 요구하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한때 Good Design is Good Business라고 하는 구호도 유행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굿 디자인이 굿 비즈니스로 쉽게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디자인적인 사고를 요구하게 되었죠. 고객 중심의 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디자인에 관한 어떤 생각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적인 사고가 비단 디자이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마케팅에 접목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나오는 등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아직도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디자인이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었고 그 역할도 많이 늘어났지만 디자인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정도로 한정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디자이너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자기가 하는 작업을 바라볼 수 있고 단지 예쁜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범위, 즉 경영의 측면과 또 인간을 깊이 생각하는 인문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디자인과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죠. 없었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 그래서 디자인과 마케팅은 달라 보이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잘 공조되었을 때, 서로 잘 돕는 관계가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와 마케터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디자이너와 마케터는 서로 파트너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미묘하게 경쟁하는 어떤 라이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가 될 때 더 좋은 것이죠. 이 디자이너와 마케터의 어떤 입장 차이를 본다면 먼저 제품에 대한 태도의 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케터는 제품을 경영 실적 결과를 위한 툴로 보고요. 디자이너는 제품 자체의 조형성과 기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디자인과 마케팅의 직업 정체성의 면에서 볼 때 마케터는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이 잘 되는 것에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고 일하는 과정에서는 이성적이고 되도록 감정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는 좀 다르죠. 디자이너는 재능과 기술로 결과물을 도출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내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마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와 마케터는 CI에 대해서도 견해가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CI는 기업이 가는 방향에 대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CI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조형적인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서 구현되는 시각적인 어떤 상징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CI는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라고 해서 상징적인 그 이미지들이 있죠. 또한 가치 창출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도 디자이너와 마케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케터는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많이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케터는 브랜드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기업은 마케팅 부서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투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디자인 부서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죠. 기업은 디자인 부서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디자이너의 일을 보면 디자인만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내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 및 소비자 조사의 면에 있어서도 디자이너와 마케터는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시장 조사, 소비자 조사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소비자의 의견과 표현에 조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이런 시장 조사에 있어서 소비자의 사용성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 건지 그것을 그림이나 나열식 정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케터는 그런 조사의 결과를 그래프와 수치, 통계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에서도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혁신이나 가치 창출 등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때 오히려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마케터와 같이 처음부터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브랜드 전략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사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입장에서는 다르죠. 사장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디자인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플래닝에 참여하면 디자이너도 마케팅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와 마케터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에 따른 소비자군, 즉 타겟 설정은 사실 디자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케팅 보고서는 대체로 용어가 함축적이어서 예를 들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차별성을 가지자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말은 디자이너를 대략 난감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주상적이라서 그렇죠. 마케터는 무엇을 기점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디자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을 내뱉고 디자인을 여러 개 해주길 바라죠. 하지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디자이너는 그 몇 가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회의를 통해서 결국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디자이너와 마케터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협력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디자인에 있어서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자이너는 작업, 즉 자신의 프로젝트, 이 팀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는 마케터 부서가 주관하는 회의에 자주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디자인적인 언어로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디자인해야 될지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 번의 디자인만으로도 마케팅에서 원하는 제대로 된 시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케터는 디자이너의 사고를 이행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케터도 형식적으로 회의에 디자이너를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경영의 핵심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에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접근을 근간으로 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마케팅과 디자인이 공유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실제 사례로 들어가서 마케팅의 포피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캐캐 묵은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최신의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할 때 아주 예용되어 온 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어떤 그 틀이라 그럴까요? 단계라 그럴까요? 밟아야 할 어떤 과정,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어떤 전략 구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클래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네 가지 P,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는 제품, 프라이스는 가격, 플레이스는 유통, 프로모션은 촉진이라고 지난 시간 강의에서 개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이키의 포피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가 지원하는 그 스포츠 팀들이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FC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렇죠? 주벤투스, 인터밀란 등 팀이 있습니다. 여기 팀들이 입는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 첨단 축구공, 초경량 축구화 등은 모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나이키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골프 쪽에 있어서 골프 쪽 시장에 있어서 타이거 우즈를 앞세워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골프 시장 진입 이전에 이미 골프 쪽에는 다수의 그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뭐 아놀드 파마라든지 있었죠. 그래서 나이키는 우선 이런 경쟁사들과 비슷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골프 시장에 진입해서 점점 그 프로모션을 강하게 구사함으로써 1위 자리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나이키의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와 모델의 다양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이키는 현재 농구, 야구, 미식축구 등 기존 제품에 대한 투자 외에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축구와 골프 시장 점유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프로모션은 농구 위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포츠 종목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많은 종목에서 거의 모든 종목에서 나이키가 1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그러면 그 나이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나이키의 4P 전략에 있어서 두 번째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분야에 있어서 나이키는 고기능성 운동화로 고가 판매 정책을 채택해 왔습니다. 에어 조던 운동화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광고와 판촉비 등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고가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70년대 말까지 대표적인 신발 브랜드로 범표, 말표, 기차표 등이 있었는데요. 80년대에 들어서는 나이키라는 낯선 브랜드 운동화가 일반 운동화의 3배 가격으로 시중에 출시되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기도 했는데, 나이키는 좋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고가 정책에 성공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인 아디다스, 리복의 신발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나이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잘 보이고요. 오히려 퓨마 같은 브랜드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이키의 4P 중에서 유통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가격 전략은 이제 첫 번째고요. 유통 전략이 이제 두 번째죠. 유통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아웃소싱, 즉 외주 생산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첨단 디자인과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는데 회사의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외주에 맡기는 경향이 있죠. 제조는 기존 제조업체들이 잘 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서 해당 국가 현지 국가별로 OEM 생산, 주문자 상표 부착이라고 하는 생산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제조는 해당 국가에서 하고 소비자가 살고 있는 그 해당 국가에서 하고 상표와 브랜드는 나이키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키가 주문자이기 때문에 주문자 상표를 붙인다. 그래서 OEM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OEM 생산을 통해서 나이키는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별 유통업체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유통관리 또한 그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 맡겼던 것이죠. 이로 인해 나이키는 전 세계 110개국에 이르는 영업망과 50개국 400개의 생산 공장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분업체계로 기회비용을 줄이고 생산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신발을 잘 만드는 나라는 신발을 만들고 옷을 잘 만드는 나라는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뭐 공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별로 또 잘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배정해서 지역별 분업 체계를 한 거죠. 이렇게 생산을 외주에 맡기는 대신에 나이키는 무엇을 했느냐,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산은 해당 국가에서 공장이 있는 그 나라에서 하되 그 품질만큼은 나이키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나이키의 4P 유통 전략 중에서 두 번째, 온 오프라인 믹스로 신규 거래선 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인터넷 판매 상품과 대리점 취급 상품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신구 채널 간의 경쟁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구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오프라인을 말하는 거죠. 신 채널은 온라인, 즉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고, 오프는 구채널, 즉 대리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와 대리점 간의 경쟁을 피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서
신규 거래선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유통 전략 중에서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원래 웹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1998년에 서둘러서 온라인 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스포츠라인.com, 포그독 등 인터넷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쟁 업체들을 보면서 향후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유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기존 대리점의 반발이었습니다. 나이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 대리점들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키는 이미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었고, 대신에 나이키는 기존 대리점 점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인터넷상으로는 매장에서 구매하기 힘든 고품질의 상품만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즉 대리점에서는 대중들이, 그죠?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적절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팔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전문적이고 고가고 아주 고품질의 상품만 팔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찰을 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대리점 판촉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대리점 홍보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대리점의 불만을 잠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사례는 인터넷 판매망과 대리점이 어떻게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나이키의 포피 유통 전략 중에서 세 번째, 전자상거래 아웃소싱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제조도 아웃소싱을 했는데 전자상거래까지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즉 제조도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그렇죠? 위탁 생산을 맡긴 다른 나라 공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하는, 판매하는 것도, 그렇죠? 유통 또한, 온라인 유통 또한, 온라인 판매 또한 다른 회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잘 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키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를 하고 생산과 유통을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다는 것, 과감한 결정이기도 한데, 또 이런 과감성 때문에 나이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인터넷 쇼핑을 위한 웹사이트로 나이키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나이키닷컴은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웹사이트만 존재할 뿐, 쇼핑몰만 존재할 뿐, 그렇죠? 생산을 하지도 않고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은 다른 나라 공장에서 했고, 그리고 판매는 누가 했느냐? 택배 회사인 UPS가 했던 것이죠. 나이키닷컴에서 주문을 접수하면 택배 회사인 UPS가 받아서 이미 물류 창고에 쌓여 있는 제품들 중에서 꺼내 가지고 바로 배달을 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나이키가 계약을 맺고 직접 관리하고 직접 지점 관리를 하고 지역 관리를 했는데, 하지만 유통 부분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UPS가 더 잘할 것이다. UPS에 맡기는 것이 나이키 입장에서도 이득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그런 배달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효율성도 좋고 비용도 절약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에 신청하면 그 지역의 UPS 회사에서 그 주문을 처리했던 것이죠.
이는 나이키와 UPS 모두의 장점과 강점을 살린 상생 경영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더 잘하는 것은 아웃소싱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네, 나이키의 포피 유통 전략 네 번째, 글로벌 물류체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외 시장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권의 가파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중산층들이 조금 비싸지만 나이키를 좋아하게 되고 나이키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미국 시장의 매출을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게 된 것이죠. 나이키의 해외 시장 개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그들의 생산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즉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판매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같이 보고 공장을 어디다 세워야 될지 그 생산 파트너를 선정했던 것이죠. 나이키는 이렇게 생산과 판매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이 이제 EU 공동체가 되죠. 유럽이 EU 공동체가 되면서 시장이 단일화되어지자 유럽 내에 흩어져 있던 물류 시스템들을 나이키의 물류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이키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31개 자사 유통망을 2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의 유통센터로 단일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 내 대부분의 지역이 27시간 내에 제품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핵심 물류센터를 30여 개 정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키의 포피 프로모션 전략 중에서 광고 부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TV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과거 나이키의 TV 광고는 주로 농구 스타 조던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농구계 인기 1위였던 조던의 이미지가 나이키를 농구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던이 NBA를 은퇴하자 나이키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답은 다양화에서 찾았죠. 나이키는 스포츠 각계의 스타들을 마케팅 파트너로 섭외했습니다. 골프에는 타이거 우즈, 축구에는 호나우두, 테니스에서는 나달, 이런 인기 1위 스타들을 영입했던 것이죠. 나이키는 스포츠 모든 분야의 시장에서 조던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이키 하면 농구가 생각나게 했던 조던입니다. 농구용품 시장은 나이키가 단연 1위를 차지했고요. 덕분에 지금도 그 자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농구 시장 1위에서 거기에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축구, 테니스, 야구, 골프 등 다양한 시장에서 1위를 노렸던 것이죠. 네, 나이키의 포피 프로모션 전략 중에서 세일즈와 이벤트 부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신제품을 세일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거 나이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일을 하는데요. 나이키가 신제품을 세일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그들의 고가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즉 세일을 하는 제품은 신제품이어서는 안되고 출시된 지 조금 지난 구형들이라야 했습니다.
사실 나이키 입장에서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품들을 팔아서 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잦은 세일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나이키 판매는 정기 세일, 상선 판매, 대형 세일 판매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이벤트를 잘 열었죠. 특히 젊은 층들에게 나이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미니 축구 대회, 길거리 농구, 스노우보드 대회, 인라인 대회, 유명 스타와 조깅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해서 평생 나이키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줄 젊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케팅과 디자인의 관점, 마케터와 디자이너의 어떤 협력 관계가 필요한 이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피 전략,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설명했던 포피 전략을 나이키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제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